한국의 살인사건 92번째 사건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과외제자 상해치사 사건입니다. 네. 상해치사인지 여부는 이제 일단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네, 교수님 지금 상해치사의 밑줄을 쫙 그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방송이 다 끝나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그 죄명이 참 합리적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스스로 판단하실 거예요. 네. 네. 이 사건은요, 2013년 6월 29일 날 05시 10분에 119에 걸려온 전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아마 그 119에다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19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112로 통보가 되면서 이제 그 경찰에서 온 거였는데요. 119에서 가보니까 원룸에 사람 한 명이 사망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좁은 원룸이었는데 피해자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천정을 보고 누워 있었고요. 알고 봤더니 16세 남성이었습니다. 권군이에요, 권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중퇴. 네. 근데 딱 가서 봤더니 온몸에 화상흔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 정수리부터 이제 이마 여기까지 머리카락이 아예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화상에 의해서 아마 데이면서 머리 쪽이니까 머리카락이 이탈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피부는 이렇게 밀려가지고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상태였고요. 피부가 그러니까 겉이 벗겨졌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배하고 이제 그 가슴 쪽에 보면 화상이 생기면은 물집이 생기죠, 물집. 네, 그래서 우리가 수포라고 하는데 그 수포로 또 차 있었다고 하고요. 보니까 전신이 3도 화상이었다고 합니다. 왼쪽 정강이 쪽만 빼놓고 유일하게 왼쪽 정강이 쪽만 빼놓고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그 화장실에 그 아까 뭐 이 천정을 보고 누워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이 대변이 바닥에 뭉개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엄청 고통받은 거예요. 대변이 바닥에 뭉개져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원룸 내부를 경찰이 정밀하게 살펴봤더니 원룸 내부의 벽, 그다음에 냉장고라든지 선풍기라든지 천정 같은데 좁쌀 크기만 한 그 비산혈흔, 이게 다수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헤드가 떨어져 나간 골프채가 하나 있었고 스키부츠 아시죠? 네, 이렇게 스키부츠 거기에 피가 묻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관들 이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 강력이 당직 2팀에서 나갔어요. 이거는 이들이 볼 때 누가 봐도 이건 타살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전화를 했던 사람은 바로 A 씨입니다. E 씨인데요. 29살의 여성분이었는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쨌든 이 현장은 타살 현장이라고 하면 현장에 있었던 이 A 씨가 가장 의심스러운데 이 사람은 지금 피해자와 16살짜리 고등학생과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거라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남녀 관계로 동거가 아니고요. 네. 같은 집에서 이제 살고 있었다 하는 개념의 동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당신이 119에 신고했는데 지금 이 상황 사망한 사람 학생의 시신을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타살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궁을 했겠죠. 네. 그랬더니 이 29살 먹은 이 씨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 피해자 권군한테 끓는 물을 내가 뿌렸다. 그리고 골프채하고 스키부츠로 내가 수십 대 때려서 구타해서 사망한 거 이거 맞다. 이거 범행을 다 인정을 했어요. 예. 네, 그렇다면 바로 긴급 체포를 해서 이제 서로 데려가야 경찰서로 가야죠. 근데 그 안에서 그때 이제 그 당직 2팀의 그 김한종 형사가 있었나 봐요. 그 경찰서로 가면서 이제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질문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해서 그럼 이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피해자는 16세고요. 네. 고교 자퇴를 했다고 하고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6월이었잖아요. 8월에 있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었고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정고시가 제가 알기에 4월하고 8월 두 번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8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고 아마 본인이 가르쳤던 것 같고요. 동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하면서 그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고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근데 이 학생은 원래 이제
고등학교 그만뒀지만 어디 고등학교를 다녔었냐면 강릉에 있는 어떤 모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럼 그 학생하고는 어떻게 만났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이 가해자 이 씨가 본인이 아마 교생 실습을 갔던 모양이에요. 그 학교로 고등학교로 거기에서 만난 사이다. 그래서 지금 숙식을 하면서 과외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네. 이제 왜 죽였냐고 물어봤겠죠. 네. 그랬더니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그걸 피하려다가 보니까 가스레인지에 끓는 물이 있어서 그걸 뿌린 거였다. 그리고 나도 정신이 없어서 골프채로 막 구타를 한 건데 그땐 겁이 질려서 물도 뿌리고 내가 골프채로 구타한 거다. 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 여성에게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이 성폭행하려고 달려들으니까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침 끓고 있던 냄비에 물이 있었는데 그걸 들어서 확 뿌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그 끓는 물을 맞고 나가 떨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골프채 들어가고 막 때렸다. 그때 나는 내 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뭐 과잉방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견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왠지 갑자기 고유정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한 게 29일이잖아요. 예. 29일 날 사망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었고 사망한 게 언제였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사망은 6월 27일 01시, 즉 이틀 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그 애를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권군이 굉장히 피곤해했다는 거예요. 피곤해하더라.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안쓰럽고 좀 기특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안아줬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 했는데 또 피해자 권군이 한 번 더 안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아주면서 안고 등을 토닥토닥 했는데 갑자기 이 권군이 자신의 이 가슴에다가 얼굴을 먹고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목하고 가슴을 타고 내려가면서 입술로 더듬기 시작했다. 이거 무슨 애로움을 무슨 그 소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뿌리치려고 했는데 피해자 아이가 177에 88kg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내가 힘이 너무 붙였다. 하여튼 그 버티다가 있는 상태에서 애가 자꾸 내 옷을 벗기려고 그랬고. 네. 그래서 급해서 보리차 끓이고 있는 그 냄비를 들어가지고 물을 확 뿌린 거다. 그리고 막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가 골프채를 휘둘렀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방위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현장 갔으면 의심스러웠던 게 첫 번째 하나는요. 아무리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청소년기에 있는 남학생과 또 20살 후반 29살, 16살 여성이 같이 한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한다. 그 상황에서 성폭행이 있었다. 저는 이 둘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일단 했을 것 같고요. 과연 20대 후반의 여성이 불을 뿌리고 그 흉기를 휘두를 때까지 이 16세 남자가 가만히 있었다? 이제 그 이유는 나오죠. 뒤에. 네. 서서히 나오는데 분명한 거는 맞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관 입장에서는 29살의 여성과 16살의 혈기왕성한 남학생이 한 집에서 그 좁은 원룸에서 과외를 한다는 명분으로 동거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네.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둘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의심을 품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마 A 씨한테 우리가 요즘에 가장 중요한 이 씨, 그 사람도 네. 이 씨니까. 이 씨니까요. 네, 이 여성이겠죠. 피의자, 현재의 피의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피의자 이 씨한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을 좀 제출하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미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그거 보려고 그랬겠죠.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뭐 발신, 수신 내역 이런 걸 다 보려고. 근데 그때가 주말이었단 말이에요. 주말. 네, 이게 6월 29일이요. 네.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니까 이게 아시잖아요. 이게 서버 저장 기간이 짧아요. 카톡 같은 거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다급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제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주말이란 말이에요. 주말.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둘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피해자 핸드폰을 디지털 증거 분석을 피해자 것도 이제 그 네. 휴대폰 증거 분석 해야겠죠. 네, 그것도 해놨고요. 또 통신 내역으로 일단 통신 내역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또 있죠. 네, 그 중에 한 명이 B 씨였습니다. 28살 이제 만으로 따지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나이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일 때문에 그런 거지. 피의자 A 씨 똑같이 이 씨, 이 씨입니다. 네, 둘이 서로 친구였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네요. 네, 그래서 이 자주 집에 드나들었으니까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 참고인 이 씨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둘은 그러니까 뭐 편의상 A, B로 할게요. 네. A, 이 씨, B, 이 씨는 둘 다 고등학교 동창에다가 함께 대학 시절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피해자 죽은 그 사망한 권군 고등학교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 교생 실습한테도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인 거죠. 되게 친한 친구라고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한 게 드러난 거죠. 통화 내역을 봤더니 이 27일 1시쯤에 이 피의자가 전화를 한 게 드러나요. 어떤 내용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빨고 가슴을 만졌다. 나더러 샤워하고 오라고 했다고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황을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친구한테 저 권군이 지금 추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샤워하라고 시키고 그러면 이거 성폭행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인도 그 학생을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저 권군 바꿔라. 빨리 바꿔라고 그래가지고 통화를 했대요. 너 그러지 말라고 이제 하려고 그랬겠죠. 네. 그랬더니 그 피해자가 말을 웅얼웅얼하면서 제대로 뭐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자기 혼자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 살 현재 대학교 4학년인 후배예요. 어떻게 보면 후배이면서 이제 뭐 나중에 남자친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안 씨라고. 그 친구는 이제 27인가 그런데요. 그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지금 내 친구 A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 봐. 걔한테 막 저 강제 추행 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가 좀 빨리 좀 거기 좀 다녀와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A 피의자 A 참고인 B 그리고 이 안 씨는 서로가 같이 아는 사이인 거예요. 셋 다 아는 사이죠. 네. 얘는. 그래서 그러면 안 씨가 갔겠네요. 갔죠. 네. 갔고 남자 저 친구를 먼저 보냈고 자신은 그 같은 날 오후쯤 갔대요. 그러면 새벽 1시에 전화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27일 날 오후에 본인이 가니까 거 갔더니 그 권군이 그 자기 친구 그 이 씨하고 그 이제 이양 A하고 안진명이 책상에서 마주보고 앉아갖고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머리 피부가 좀 심하게 벗겨져 있고 진물이 흐르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고 다리하고 팔도 부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아니 그럼 병원에 가야지. 아휴. 그렇죠. 병원에 갔어야죠. 지금 본인 말대로라면.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형사들은 의문이 간 거예요. 의문이 남죠. 성폭행을 하면서 당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다고? 성폭행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한다는 게 가능해요. 그 긴박한 순간에. 그러니까 이 B 씨가 얘기하는 것도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 네. 그리고 그거 성폭행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면 탈출을 시도를 했을 텐데 그렇죠. 오히려 전화를 해서 이 상황을 알리고 있다라는 게 그것도 아주 세세히 알리잖아요. 무슨 마치 그 뭐 에로물 소설 쓰듯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했더니 이제 피의자한테 네. 이 씨한테 추궁해요 이제. 네. 아니 너 왜 그러면 그 성폭행 당할 때 그 순간에 어떻게 네가 문자를 보낼 수 있어? 차라리 도망가지 않냐 그랬더니 진술을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피의자 A 씨가 딴 곳 쳐다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눈도 수사관하고 안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성폭행 당하면서 친구 B한테 낱낱이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를 경찰이 찝으니까 아예 그때부터 진술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거는 대답하고 그 진술 녹화실에서 한 6시간 녹화를 했는데 똑같대요. 성폭행 당하면서 어떻게 전화를 친구한테 그 문자를 보낼 수 있어?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 완전 회피.
여섯 시간 동안 조사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형사들이 프로파일러를 아마 정상이 아닌 걸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네, 그 프로파일러한테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3년 7월 2일 오후 2시경에 한 2시간 반 가량 네. 면담을 저희는 면담이라고 하는데요. 하면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록을 남겨요. 네. 아마 그 기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특징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할 때 이제 피의자 반응을 사실 제일 많이 보는데 거기서 하기 싫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딱 단서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래야 면담을 한다. 이렇게 피의자가 선을 걷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오케이 했겠지 프로파일러가. 네, 그러면 네가 하기 싫은 얘기 하지 마. 저희는 이런 수사를 하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주로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보통 우리는 조사를 하고 밝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고 라포 형성에 되게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아니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이었으면 아유 당연히 물을 뿌리셨겠죠, 뜨거운 물 뿌렸겠죠라고 하고 공감해 주는 거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줬더니 그 프로파일러한테 호감적인 태도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포 형성에 성공한 거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하고 자신의 그 피해자하고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가 얘기가 나오면 자신의 머리라든지 팔 이런 거를 극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머리나 팔을 긁는 거는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거는 불안하거나 긴장 상태에 있다라는 그렇죠. 걸 얘기하거나 하고요. 또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어떤 민감한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의자를 당기거나 코를 만지거나 뭔가 움직이면은 이 내 대답에 대해서 이 상대방이 주의를 흐트러뜨리게 하는 자기도 모르는 그러니까 이 피해자에 대해서 또 피해자하고 있었던 일에 대해서만 물어보면 이게 극적거리고 뭐 그 이런 거 네. 그거 봐서는 스스로 피해자하고 관련된 뭔가가 불안하고 긴장돼 있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경찰관의 주의를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리고 가끔 이해가 됩니다. 팔하고 머리 극적거린 거. 수사관이 질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헛기침하시는 분들 맞아요. 알고 계시죠? 해가면서 그것도 주의 분산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점 중에 가장 저는 이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프로파일러가 아까 참고인 이 씨 있었잖아요. 네, 그 참고인 그러니까 B. 네, 참고인 이 씨 B에 대해서 성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성적이라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사실 보통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질 않는데 거기에 아마 굉장히 컴플렉스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얘기를 하면서도 되게 발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해서 성적이고 친구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파일링 결과를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이렇게 이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범행 이후 약 50시간의 시간을 자기가 가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에 대한 대응이라는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 같다. 게다가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숨은 의도를 밝혀내기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기 때문에 동기라는 부분에서 밝혀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나 현장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범죄 행동에 대해서 질문할 경우는 초조해하거나 긴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아까 팔 긁고 그런다는 게 그거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들 간의 갈등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됐는데 그때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바탕으로 추궁하는 신문 전략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된다. 이게 지금 피의자 A, 이 씨, 본인이 죽였다고 얘기한 이 씨에 대해서 프로파일러가 붙어가지고 프로파일링한 결과죠. 네, 즉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네요. 이 참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갈등 관계가 있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추궁했을 때 신문 전략이 먹힐 거라는 게 결론인 거죠.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 프로파일링이 끝나고 또 참고인이 한 사람 더 있잖아요. 네. 너 먼저 좀 가봐라.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가 좀 가라 하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잖아요. 안 씨한테. 그러니까 이제 참고인 그 어떻게 보면 B의 남친 안 씨, 남자친구 안 씨 이 사람을 두 번째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아마 진술은 뭐 간단하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그때가 6월 30일이라고 그러는데요.
6월 30일치 그 동영상을 30일에 있었던 동영상을 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고인 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간단하게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저 진술은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할 때 뜬금없이 첫 번째 그 참고인 조사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동영상을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일 2개 들어있는 거. 어머. 6월 30일 날 2분짜리 녹화한 거 있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제출을 하면서 이거 성폭행 당한 거 시도한 거 맞아요. 그러면서 저 파일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제 처음에 물어볼 때 안 하고. 근데 교수님 거기 동영상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 거기에는 성폭행을 모면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영상 속에 그 가해자 A는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고 네. 또 권구는 사각 트렁크에다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태였대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1차 때는 증거를 제출 그런 얘기 이런 말 자체도 없었고요. 1차 때는. 2차 때도? 2차 때 갑자기 동영상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웃긴 게 그게 성폭행 장면의 동영상을 촬영을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심을 했죠. 경찰 입장에서는 너는 친구 집에 가면서 동영상 녹화하냐? 게다가 첫 번째 진술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뒤늦게 동영상 제출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 이제 경찰 입장에서 그렇게 본 거예요. 네, 그게 바로 27일 새벽에 찍힌 동영상인데요. 네. 이 자기가 아까 친구 여친한테 연락을 받았고 또 아까 가해자 이 씨한테도 연락을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 시도했기 때문에 시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곧바로 차를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 아까 여자친구 이 씨가 계속 문자를 씻어서 받았는데 야 만일 성폭행이 사실이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해서 꼭 증거 남겨두라고 해서 자기가 동영상을 촬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친구 집에 가서 그 동영상 찍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그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내가 거기 가라고 그래서 여자친구 그 B가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가고 있는데 차 끌고 가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실제로 성폭행 있으면 가서 증거 남겨야 된다. 동영상 촬영해라. 그런 말을 들어서 내가 동영상 찍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질문에 답한 거예요. 그게. 네. 자, 파일에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참 웃기더라고 이거. 27일 날 01시 07분이에요. 네. 파일 1. 네. 거기에 이 가해자 A의 집 현관이에요. 네. 거기에 A는 이 씨는 속옷만 입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27일 12시 21분. 여기는 속옷을 모두 벗고 있고 그다음에 파란색 그 피해자 권구는 파란색 속옷 그러니까 팬티만 착용하고 있는 거 이게 두 개가 찍혀 있어요. 근데 이게 27일 01시에 갔을 때는 전화를 받고 간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다 치는데요. 이게 그 전 게 있잖아요. 아니요. 후죠. 후. 그렇지. 난 12시니까. 근데 다시 12시간이 지나서 갔는데 또 성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파일 두 개를 보면은 시간대별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01시 거 있고 난 12시 거 있고 그러면 성폭행이 두 차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교수님 이게 첫 번째 때 화상 입었다고 하고 그렇게 맞던데 이게 맞은 애가 두 번째 가서 12시에 다시 또 성폭행 시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응? 예, 두 차례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떼놓고 그래야지 그걸 동영상 찍고 앉아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런데다가 병원을 데리고 가야죠. 화상이 그렇죠. 심하면. 그런데 뭐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둘 다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뒀다고. 첫 번째 사건 때 이미 그 심한 화상이 01시 07분경에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데 11시간 뒤에 두 번째 성폭행을 시도한다? 파일 2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이건 말이 안 되죠. 동영상 자체가 이거 경찰의 의심을 확실하게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저는 12시 21분에 A가 속옷 모두 벗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는 A 여성이 옷을 다 속옷까지 다 벗었어요. 근데 제가 여성인데 누가 찍고 있는지 제가 그것도 남자친구. 내 친구의 내 동창의 남자친구가
와서 나 홀랑벗은 모습을 찍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그 여성이?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찰이 이거는 아예 말 같지도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들이 하나하나씩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해서 모순점들을 이제 예. 하나씩 다 영장 실질 검사도 해야 되니까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저 이거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냄비가 끓는 물이 있어요. 성폭행 하려고 그랬다며요. 네. 달려들으니까 피해자가 피해서 확 뿌렸댔어요. 끓고 있는 물을 확 뿌렸어요, 피해자한테. 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형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게 물을 뿌리면 반드시 나도 대입니다. 어딘가는. 네. 우리가 그 뭐 화재 신고나 방화할 때 뭐 불 날 때 자기도 이렇게 입는다 그러잖아요. 네. 불 붙이면 이것도 똑같거든요. 이걸 들어서 확 뿌렸으면 일단 손도 될 거 아니에요. 네. 펄펄 끓는 냄비를 잡아서 뿌렸으면. 그리고 이걸 뿌리는 과정에서 나도 돼요. 네. 뭐 조금이라도 튀어서 내 얼굴이건 어디건 그 물집 잡힐 정도로 데이는 게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피해자도 끓는 물을 뿌린 걸 맞은 것과 뿌린 걸 맞았다면 주로 어디로 그 집중되겠습니까? 그 끓는 물이 얼굴과 앞면이겠죠. 근데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왼쪽 정강이 부분 빼고 온몸의 화상이에요. 네. 그리고요, 내가 이 피해자 같은 경우 177cm고요. 이 피해자 같은 경우 가해자 여성 같은 166cm예요. 10cm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아무리 급하게 물을 뿌린다고 해도 맞아요. 앞면이나 이쪽 부위에 맞지 이 정수리 부분까지 머리가 다 벗겨진 안 정도로 닿아요. 닿진 안 닿아요. 않았다라는 거죠.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앉거나 누워 있는 상태에서 물을 그 뿌린 거 아니면 물을 나는 뿌렸다고 보지 않아요. 물을 부은 거라고 봐야 돼요. 네. 부은 거. 부으지 않았으면 물을 뿌렸으면 당연히 정면 부위만 화상을 입는 게 맞아요. 등 쪽이나 뭐 이런 머리 또 아까 키 차이 있기 때문에 머리 정수리까지 갈 수도 없고요. 네. 그거고 그 다음에 본인도 대여야 되고. 네. 근데 그런 게 없다면 이거는 누워 있는 상태에 그 물을 갖다 부었다고 보는 게 사실 타당하죠. 이게 뿌린 것과 부은 게 뭐가 달라요라고 하지만 뿌리라는 거는 정말 힘이 많이 가해지기 그럼요. 때문에 이 주변으로 더 물이 많이 퍼지는 그럼요. 거고요. 부은 거는 내가 일정 타겟을 잡아서 거기다 부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사실이고 또 뿌린다라는 건 내가 공격에 대비한 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은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그 사람이 일방적인 공격이죠. 네, 항거하지 않았다라는 일방적인 공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강이 부위 왼쪽 오른쪽 정강이 부위 빼고 왼쪽 정강이. 왼쪽입니까? 네네. 왼쪽 정강이 부위 빼고 다른 곳에 균일하게 3도 화상이에요. 그건 뿌린 거 아니에요. 부은 거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이 부분은 확실히 모순점이 있다고 본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건. 네. 상처 보고도 이거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뿌린 거 아니야. 이거 부은 거야.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세 명을 그러면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잖아요. 일단 안 씨, 그다음 피의자 A 씨, 그다음에 참고인 B 씨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떤 얘기를 하는 건가?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거 보면 얘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죠. 공통적으로 세 명이 다 주장하는 거는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 권군이. 네. 두 번째 이 얘기를 한결같이 했어요. 권군이 지능이 낮다는 거예요. 권군이 아주 지능이 낮다. 이 얘기를 세 사람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능이 낮으니까 과외하는 선생님을 성폭행하려고 덤벙겨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찰이 확인 안 해요? 하죠. 고등학교 정상적으로 댕기다가 1학년 중퇴하고 과외하라고 온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진짜 이들 세 명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능이 낮을까? 진짜 그럴까? 김한종 형사가 강릉으로 갑니다. 인천에서. 저는 동거를 하는데 애가 지능이 낮다고 하는데 과외를 하면서 동거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김한종 형사가 그래? 지능이 낮다고? 니네들 지금 세 명이 다 얘가 지능이 낮다고 그랬지? 강릉으로 가서 고등학교만 간 게 아니에요. 강릉 중학교. 얘가 그 권군이 댕기던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찾아갔고 실제로 그 당시에 담임 선생들을 전부 만났어요. 그래서 탐문합니다. 하나같이 그 담임 선생들이 하는 얘기가 애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성적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절대로 얘가 지능이 모자란 건 아니다. 단지 공부에 흥미가 없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들은 구태여 이 권군이 지능이 떨어진다고 그 세 명이 공통 진술을 했을까요?
일단 자기들의 그 범죄를 합리화하게 한 거죠. 그렇죠. 이 아이가 지능이 낮고 어떤 물불 가릴지 모르니까 자기들한테 그렇게 공격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는 그렇죠. 말이 잘 안 통하는 애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이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다 의심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통신 내역이에요. 네. 세 명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을 맞춘 듯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공모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경찰은. 그쵸. 그러면 세 사람의 통신 내역을 다 뽑아보자 그럼. 네. 그래서 세 사람을 통신 내역을 뽑는데 사건이 27일 날 났잖아요. 네. 27일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건 29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치 통신 내역을 다 뽑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27일이 아니라 획기적인 건 26일에 나온 메시지 하나가 이건 대단해요. 예. 네. 복원이 된 메시지 중에 좀 뭐지?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아까 남친 안 씨와 그다음에 그 참고인 이 씨, B 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는데요. 이건 26일 오후 3시 30분에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애를 성폭행하려고 덤빈 게 27일 공안시라고 얘기했었죠. 네. 근데 26일 그 전날 이 남친 안 씨하고 B 여성 B 이 씨하고 그 주고받은 메시지인데 거기 이게 나오네요. 야, 권군 권 누구누구야 이름을 이제 얘기할 수 없는데 권누가 몸이 많이 나왔네라고만 하고 어떤 티도 내지 마. 그럼 어디 아팠었나요? 어디가 막 권군이? 그러니까요. 어디가 여기선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몸 많이가 나왔다면 몸이 아팠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몸 많이 나왔다는 얘기 그렇죠. 그리고 어떤 티도 내지 말라는 거는 무언가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뭐 표시도 하지 마, 아는 척도 하지 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봐요. 니네들 26일 날 이제 남자 그 안 씨한테 물어봐요. 너 지금 B하고 너하고 둘이 통신 그 메시지 중에 피해자 몸 많이 났네. 이제 권 누구누구 얘 몸 많이 났네라고만 하고 어떤 티도 내지 말라고. 이건 아마 그 B가 남친한테 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남친한테 질문해요. 이거 무슨 이유야? 이게 무슨 말이야? 경찰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이 남친 안 씨가. 그러니까 실제로 형사들이 의심한 건 뭐냐면 27일이 아니라 그럼 26일 날 뭔가가 있었구나. 그렇죠. 26일 너 뭐 26일이잖아 막 이제 얘기했겠지 경찰이. 네. 그러면서 내가 사실 그게 너무 큰 사건이어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충격을 받아서 헷갈렸네요. 사실은 26일이라고 그러지. 네. 말 바꾸죠. 내가 26일에 갔었네요. 그럼 파일은 지가 27일 걸 그 두 개를 냈는데. 그럼. 그러니까 26일 날 B하고 안 씨 남자친구 안 씨가 둘이 주고받은 그 이 문자 때문에 경찰이 추궁한 거예요. 몸 많이 나왔네 어쩌고 떠드는 거 보면 26일 날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니네는 27일 공안시라고 자꾸 우겨 이러면서 경찰이 물어봤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그때 당황해갖고 얼떨결에 그런 거예요. 네. 사실 내가 사건 때문에 충격받아갖고 헷갈렸는데 생각해보니까 26일에 맞네요. 왜 갔어? 거기 거기 왜 갔어? 이제 26일 날 또 묻겠죠. 네. 그거는 또 생각 안 난대요. 네. 그러면 그때 왜 뭐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왜 했어? 몸 상태가 뭐 어떤 거야? 피해자 몸 상태가 그랬더니 근데요 그때 이미 머리카락이 빠져 있었고요.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에 화상이 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또 물어보죠. 티내지 말라는 게 뭐예요? 다시 또 물어봐요. 너 티내지 말라는 거 뭐야? 그 얘기는 이런 거래요.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거기 가가지고 야 너 아프냐 이러면 애가 그거 핑계 대면서 공부 안 하고 엄살 피울까봐 내 여친이 가서 그 티내지 말라고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애가 아프면 병원을 데리고 가야지. 이거는 26일 날 동영상 찍기 이전에 이미 이 화상 입은 상태였다는 걸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사건은 26일 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요. 27일 날 1시에 갔던 게 아니고 그럼 그 동영상도 그때 게 아니라는 거고 26일 날 오후에 갔다? 그렇다면 26일 날 오후에 어쨌든 화상을 입을 만한 사건이 이뤄졌는데 그 후 10시간이 지나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렇죠. 10시간 이상 이제 지난 다음에 이때는 어떤 의도를 갖고 동영상을 찍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미 26일 날 오후 정도에 아이한테 물 뿌리고 누워있는 애한테 물 뿌리고 그래가지고 전체 화상 입히고 머리털 다 빠지고 거의 익은 거 아니에요.
그 상태가 있었는데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3명이 공모해가지고 그 이후에 성폭행으로 몰아가기로 하고 소급해서 뒤에 일부러 속옷만 입혀놓고 사진 찍은 걸로 경찰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게 그 추정이 맞는지 들어가 보자고요. 네. 근데 이 피의자 A 씨한테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를 과외를 시켰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를 할 때보다 학습 일지를 적었었어요. 매일매일 학습일지 썼대요. 네. 그 가해자 이 씨가. 네, 근데 그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 잘 듣고 수업 진도를 잘 따랐다. 근데 6월 달부터 말 대꾸를 하고 진도가 못 나가서 내가 부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6월 달부터 이제 이 아이가 사실은 5개월 정도 같이 있었는데 6월 달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월, 일, 시, 1분 단위로 꼬박꼬박 그 세분화해서 작성을 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6시 42분에는 얘가 어쩌고 저쩌고. 뭐 17시 27분에는 얘가 어쩌고 저쩌고 막 분 단위예요. 네. 1분 단위로 막 그걸 기재를 학습일지를 썼어요. 이게 사이코패스 전형적인 특징이라며요. 뭐 아니 근데 할 저는 얘기고. 이거는 저 동의하지 않는 게 이거는 약간 강박 증세랑 관련이 있거든요. 꼼꼼하게 그 자기가 기록하는 것들은 그리고 아니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인데도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완벽하게 보이려 하는 강박인데 이건 약간 불안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뒤에 나중에 누군가 전문가가 이걸 해석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들어맞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일지는 왜 경찰이 중요하게 봤냐면 지금 저 27일 날 범행이 일어난 건지 26일 날 일어났는지 지금 헷갈리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문자 주고받은 거 봐서는 26일 날 일어난 게 명백한데 네. 동영상은 27일 날 찍어가지고 제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26일이야 27일이야를 따지는 과정에서 학습일지를 깐 거예요. 네. 그 학습일지를 까봤더니 26일 날 경찰 입장에서 범행한 걸로 추정되는 날이 26일이잖아요. 네. 그날 10시 44분에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그 이후로 안 썼대요. 그러면 27일 날 얘들이 주장하는 대로 27일 날 01시에 공격이 있었다면 좀 더 써 있어야죠. 26일 날 10시 44분으로 끝나면 안 되지. 12시도 나오고 13시도 나오고 14시도 나와야지 학습일지가. 네. 학습일지가 26일 날 10시 44분으로 마지막 기록으로 딱 끝났다면 이때 공격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문자 메시지가 복원이 됩니다. 네, 이제 복원 맡겼었죠. 그게 이제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사건 발생 직전이었는데요. 피의자 A 씨가 이제 친구 아까 참고인 그 B 친구 E 씨한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복원이 됐어요, 이게. 저 이거 읽어야 되나? 이거는 내가 읽어야 될 것 같으네.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가 불편할 것 같으네. 이게 이제 가해자 A 씨가 그 친구 그 E 씨 그 B에게 A가 그러니까 B에게 이 보낸 메시지를 복원을 했어요. 네. 삭제했던 거 복원한 거예요. 네. 거기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3번째 안아주니까 쪽쪽 빤다. 또 목에서부터 타고 내려와서 빨아줬다. 야 너는 남자들이 딱 성욕구 안 생기게 하는 스타일이야 하고 또 이거 B가 아마 A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또 A가 나는 가슴이 예쁘잖아. 솔직히 성욕구는 내가 더 생겨. 내가 더 생기는 여자야. 이런 말들을 이거 둘이서 두 여성이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자 메시지 서로 주고받은 것도 사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거. 근데 이게 더 충격적인 건 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메시지가 오간 시간이요. 피의자가 주장하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할 뻔했던 그래서 공안시 때. 네, 그래서 27일 공안시 때.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하는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그래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얘기했잖아. 얘가 내가 저 27일 공안시에 얘가 나 성폭행하려고 그래서 내가 뜨거운 물 팍 부어버리고 골프채로 때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시간대 지 친구하고 이런 그 이상한 이런 거를 주고받아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건. 그 상황에서 이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2번 못 읽겠어요. 아유 나 뜨거워서. 네, 교수님 잊지 마세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이런 나 뜨거운 거를 저 두 여성 친구 간에 주고받았다는 게 말이 돼요? 저 뭐 뜨거운 물 뿌리고 지금 성폭행 당하려는 그런 시간대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네. 그렇다면 이때 27일 공안 시대쯤에는 무언가 다 이루어졌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10시 44분에 학습 일지가 마지막으로 작성된 그 시점과 이들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 안에 사이에서 이 맞아요. 사건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동영상도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공격은 26일 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공격해서 애가 너무 많이 다치니까 어떻게 살아보려고 꾸민 것 같아요, 뭐를. 그러기 위해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고 그 과정에서 동영상을 그 속옷까지 벗어가면서 연출해서 찍은 것 같고,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속옷 다 벗은 상태에서 남자친구가 저 동영상 촬영하게 가만히 있는 여자는 대한민국에 없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또 이런 때 또 건덕지 잡으면 또 추궁 들어가죠. 네. 너 학습일지 10시 44분 이후에 왜 안 했어 그러면. 이걸로 이제 집중적으로 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읽어주기 불편한 거. 네가 피해당했다는 시간대에 너 이런 문자를 너 주고받아? 이게 말이 돼? 그다음에 10시 44분에 학습일지 끝났어 26일 날. 너 이거 잘못된 거잖아. 이걸 추궁하니까 못 견딘 거예요. 비로소 이 A가 자백합니다. 네. 그리고 또 녹취 파일이 녹취 파일 한번 분석 한번 보자고요. 네, 이제 아마 이 녹음이 된 것들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랬더니 이 아까 안 씨 있죠. 그 안 씨, 그 B 씨의 남자친구 안 씨가 야, 그 피해자한테 건 씨한테 얘기합니다. 누나한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이제 대답하려는데 그 A가 탁 가로쳐요. 네, 피의자 A가 딱 가로채면서 아 얘가 날 빨고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고 했어 하면서 막 웁니다. 그때 또 이 그 권군이 거기에 나와요. 억울해. 나는 누나가 나 물 뿌리는 것도 봤어. 이런 얘기가 녹취록에 있어요. 네. 녹취 파일 이것도 나름 숨기고 싶었겠지만 다 복원했기 때문에요. 꼼짝 못한 겁니다. 그리고 저 여기서 정말 화가 나는데요. 이어서 이 가해자 A가요. 그 피해자 아버지한테 전화합니다. 얘가요. 막 울면서 전화해요. 네. 얘가 나 성폭행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 따지듯이 이 피해자 아버지한테 전화를 거는데요. 이때 또 B 씨, 그 안 씨도 거드는데 이 안 씨는 자기가 친구가 아니라 사촌 오빠, 이 가해자 A의 사촌 오빠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한 번 둘이 같이 몰아붙였겠죠. 그 막 정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드님이 내 그 사촌 오빠라고 했으니까 내 여동생 말이야 성폭행하려고 덤비고 이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경찰이 신고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쪼는 거가 녹취가 돼 있는 거예요. 음. 이게 아마 그 전화하는 상황에 이제 저절로 녹음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경찰이 따낼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 이 녹취록도 이것도 거짓말이지 않냐 이제 결국은. 너 성폭행 아닌 거 밝혀졌다. 도대체 왜 애한테 이랬냐? 라고 했더니 자신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 본인이 공격했다는 거죠. 이 사건 전말 볼까요? 아, 나 이거 진짜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이 사건 보면서 어린애가 참 가슴이 아팠어요. 사망한 애 참, 그리고 이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 악마가 둘이 온 거예요. 악녀가. 네, 악녀 둘의 아주 악녀 둘이 교생 실습 오는 순간에 이 권군과 권군 집안의 인생이 진짜 어떻게 보면 쫑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왜 악녀 둘이라고 하실까 궁금하시죠? 사건 전말 들으면 아시게 됩니다. 이 가해자 A는요, 피해자하고 인천에서 동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5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거를 했는데 이 피해자 권 씨는 이제 강릉에서 이제 인천에 와서 살게 되는데요. 한 집에서 살면서 이 씨가 뭐 학습을 시켜준 건 맞아요. 과외를 시켜준 건 맞는데 거기 플러스 일일이 피해자의 사생활도 다 간섭을 합니다. 통제한 거죠, 통제. 네. 뭐 식사하고 청소 빨래는 본인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이외에 이제 공부하면서 5개월 동안 공부시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사생활 통제를 딱 한 거예요. 취침 시간, 뭐 샤워하는 거, 밥 먹는 양이 식사 양 있잖아요.
이 밥 양도 통제를 했다고 그랬고요. 이거 웃기더라고요. 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이제 피해자 권군이 만약에 샤워를 대충 했다고 하면 이 가해자 이 씨가 가서 자시가 다시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팬티를 입히고 중요 부위는 스스로 씻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팬티 입힌 상태에서 등이라든지 온몸은 씻어주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난 그것도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피해자가 절대 혼자 외출 못했대요, 권군이. 네. 그리고 이제 부모하고는 정기적으로 연락은 하긴 한 모양이에요. 최소화해가지고. 근데 그 방법도 어떻게 하냐면 먼저 A가 연락을 해요. 아버님 어쩌고 저쩌고 학습이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잠깐 기다리세요. 야, 너 이리 와. 전화 받아봐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걸 공부에 방해되기 때문에 잠깐만 통화하게 이렇게 지가 먼저 통화하고 잠깐 바꿔주는 형태로 했고요. 이 부모가 그 자기 아들이 어디 원룸에 어느 지역에 있는 원룸에 가서 과외 공부하고 있는지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대요. 부모한테도 안 알려줬대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이 아이가 자꾸만 부모님 찾아오시거나 그러시면 아이가 공부 방해하고 의존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아이 저한테 믿고 맡기셨으면 저 믿고 맡겨주세요. 네, 아이 그냥 성적 잘 올려드릴게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인천에 강릉에서 자기 아들이 인천에 와가지고 인천 원룸에서 A랑 있는 거를 부모들은 몰랐던 거예요. 완벽히 통제가 된 거예요. 네. 자, 만남으로 가봐요. 얘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아까 대충 얘기는 했는데. 네.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생 실습을 갔는데요. A 이 씨와 B 이 씨가 같이 이제 피해자를 만난 건 교수 실습을 간 겁니다. 2012년 5월에 강릉에 이제 한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에 이제 교생 실습을 갔다가 만났는데요. 둘은 국어교육과 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교생 실습을 할 때 이때 만난 건데 그때 권군이 1학년이었대요. 근데 사실은 이 권군이 B 씨를 좀 좋아했나 봐요. 왜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교생들 이쁜 교생 선생님들 오면 그 남학생들 가슴 설레죠. 아마 그런 경험들은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교생으로 온 그 선생님 보니까 정말 내 이상형이 되더만 순식간에. 순식간에 나 저런 여자랑 결혼해야지. 예전에는 우리 저 형이 형수 데리고 왔는데 집에 형수 보고 나도 우리가 형수같이 생긴 여자랑 나중에 결혼해야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내 바로 위에 형하고 저하고 11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그 위에 큰 형하고 19년 차이 나요. 그래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기 때 형수 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뭐 형수 누나는 그런 정 안 가더라고. 누나는 그 부딪히면 살아갖고 여자로 안 느껴졌는지. 근데 중학교 때 교생으로 온 그 교생 선생님들 보니까 이 다음에 나 저런 선생님하고 저런 선생님 같이 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런 우리는 저런 선생님 같은 사람하고 해야지 생각을 했지. 이놈 이 권군처럼 선생님을 바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마 근데 꼬이나 봐요. 이 A가 꼬셨나 봐요. 그러니까 권군이 B 씨를 좋아하는 걸 알았나 봐요. A가 그랬더니 A가 너 나한테 잘하면 그리고 너 나한테 공부 배우면 내가 B 소개시켜 줄게. 나랑 되게 친한 친구잖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게? 그 A는 자기가 그 권군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얘는 거기에 목숨 걸은 거지. 이제 얘 권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 공부만 정말 열심히 하면 내 정말 저 선생님하고 내가 만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한 거죠. 네, 교생 실습 기간이 한 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달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가죠. 갔는데 네. 둘 다 가야 되잖아요. 원래 인천 쪽이니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A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아직 있었어요.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얘가 아마 권군이 하위권이었잖아요. 얘 과외를 자기 원룸에서 한 주 2, 3회 시켰나 봐요. 그때 계속 그 얘기했겠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면 내 친구 B 소개해 줄게. 그거에 탄력받아 권군이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네. 이 관계 되게 특이하죠. B는 나중에 이제 한 달 끝나고 교생 실습을 갑니다. 이제 끝나고 인천으로 돌아가죠. A는 여기 남아서 권군에게
과외를 합니다. 주 2회에서 3회. 그러면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B를 소개시켜 줄게. 예, 진짜 라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네. 그래서 하위권이었던 성적이 7등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 애는 공부 죽기 살기로 한 거 맞아요. B 소개 받으려고 죽기 살기로 공부한 거 맞는 것 같고요. 권군은. 그러면 자 권군의 부모 봅시다. 네. 부모 입장에서는 A한테 과외시켰더니 애가 하위권에 있던 애가 7등까지 치고 올라가? 이건 선생님 하늘이야지 그 순간부터. A는 부모님한테. 근데 교수님 저는 이후 상황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후에 A가 정말 B를 소개시켜 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B와 권구는 사귀게 됩니다. 10살 넘는 차이인데도 교제가 시작돼요. 나 이 인간들 도대체 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참 하여튼 실제로 하여튼 A가 저 친구 B를 저 권군하고 소개시켜줘요. 둘이 사귀어요. 네. 네, 사귀입니다. 연인 관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해자 이 씨에 대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A 말이라면 뭐 자기 성적 높여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그 선생님. B까지 소개시켜줘요. 그러니까 뭐 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A는 거의 뭐 하늘이죠. 네. 시키는 대로 다 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통제 수단이 또 있더라고요. 가르치면서도 카리스마가 굉장히 많대요. A가 카리스마도 있고 공부 할당량을 딱 정해놓고 그거 못 맞추면 또 못 만나게 한대요. 통제한대. 두 사람 사귀게 해놓고 네. 못 만나게. 그 무슨 경우예요? 아니 소개해서 둘이 만나기 시작하면 A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공부는 여전히 시키면서 그 공부 할당량을 줘요. 권군한테. 그 할당량 못 맞추면 B한테 얘기하고 자기 친구한테 얘기하고 만나주지 마. 이게 무섭나 이거. 그러면서 이제 B는 이제 뭐 인천으로 아까도 갔었지만 그리고 A는 계속 강릉에서 자취를 하는데요. B가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주말엔 또 다시 강릉에 와요. 그러니까 B 소개 받았으니까 주말에 애인 만나러 오는 거죠. 네. 근데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고등학생과 또 그러면- 이 20 후반대에 서로 사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도 많을 그러면, 거고요. 서로가 싸우다 보니까 이제 둘 사이도 좀 멀어지게 됩니다. 자 멀어지게 됐는데 이제 이때 이제 B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 교사잖아요. 네. 교사가 교생 실습을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제자죠 그것도. 네. 제자하고 어떤 그 연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게 만약에 권군의 입을 통해서 퍼져버리면 교사로서 임용받는데 지장이 많죠. 네. 많은 게 아니라 안 될 겁니다. 이게 알려지면.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권군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를 그럼 학교에서 떨어지게 하고 소문을 안 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 그러면서 이 피해자 권군을 얘를 자퇴시키고 차라리 검정고시를 내가 보기에서 통과시키게 되면 이 부모님들도 뭔 말 안 할 거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도 내가 애 공부시켜서 검정고시까지 합격시켜놨는데 부모가 뭐라 하겠어? 이 피해자 권군이 나한테 대해서 나쁘게 하겠어? 이제 이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생 실습 나가서 아마 성관계까지 있었다고 그래요. 교생 실습 나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권군하고 연인 관계 유지하면서 성관계까지 있었다면 자 이제 헤어지고 싶어요. 자기 이제 교생 실습 기간 끝나고 인천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거기서 뚝 잘라버리면 권군이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나 그 교생으로 왔던 그 B 선생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였어 하고 소문 내버리면 그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식 교사로 임용받기 전에 소문 퍼져버리면 임용 안 되거든요.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10살 이상 차이 나는 미성년자하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권군을 그 주변 동료들 학생들로부터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검정고시 보라고 하면서 학교 그만두게 만들고 그럼 지가 데려와서 인천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가 끼고 가르친 게 누구한테 시켰어요? 친구 A한테 시켜버린 거예요. 야. 네가 가르치라고. 너 얘 검정고시 통과시키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더니 원래 A 같은 경우도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 A가 그때 계절학기 등록금도 없는 데다가 맞아요. 이제 자신도 어쨌든 강릉에 있다가 인천으로 갈까 고민 중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룸 얻어줄 테니까
원룸도 얻어주고 인천에다가 그럴 테니까 제 권군 데려다가 네가 끼고 좀 가르쳐 야,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생각해봐라. 부모님이 공부 가르친다고 하면 너한테 분명히 돈 줄 텐데. 그럼. 그러면서 거기서 돈 받고 너도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 좋지 않겠냐. 꼬인 거죠, 뭐 쉽게 네,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저 검정고시 보자고 자퇴시킬 때까지만 해도 B하고는 만나고 있었어요. 네. 주말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그해 11월 정도 얘가 중퇴할 무렵 그 즈음에서는 이 B는 이제 변심했어요. 네. 권군하고 이제 불안해서 데려다 놓는 사람이 권군하고 계속 사귀겠어요? 돌아서 버린 거죠. 근데 권군은 그래도 미련 갖고 인천으로 온 거예요. B 만나려고 어떻게 보면. 학교 그만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A에 대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뢰가 되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 선생님 믿고 내가 따라가면 성적도 오를 거고 나중에 피해자 B도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A가 계속 그렇게 이용을 했죠. 네. 네가 좀 더 잘하고 공부만 잘하고 검정고시만 합격하면 B는 또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잡아놓는 수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2013년 2월 4일부터 인천 연수구에는 원룸에서 동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시작이 됐는데 이거 방 만들어준 사람이 이 B하고 그다음에 안 씨 그 남친 얘들이 알아봐 준 겁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네. 원룸이에요. 근데 이거 거짓말했더라고요. 집주인한테는 얻을 때. 그렇죠. 남녀가 와서 그렇죠. 어려 보이는 남자 29살 16살짜리가 있으니까 둘이 이상하니까 집주인한테는 부모 잃은 남매라고 그랬어요. 응? 부모 잃은 남매라고. 참나. 근데 이 생활비 어떻게 쓴 줄 아세요? 이게 그 권군 부모가 60만 원 줬네요. 네. 매달 60만 원 줬고 저 A 그 가해자 A도 부모로부터 한 100여만 원. 그렇죠? 대학생이니까. 그 160만 원 갖고 사는 거죠. 네. 둘이서. 그러면서 이제 2월 달부터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훈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때리기 시작하고 이제 가해행위를 하기 시작한 거라고 봐야겠죠. 훈육이라기보다 그게 이제 5월부터예요. 네. 그러니까 2월에 올라와서 한 3개월은 잘 갔나 봐요. 걔도 말도 잘 듣고. 근데 5월 달부터는 이제 이 애가 수업도 집중도 잘 안 하고 말대꾸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볼 때는 B하고 자주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리고 B는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A도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많이 이제 갈등의 골이 생기다 보니까 뭐 그때는 이제 권군이 수업 집중도 못하고 말대꾸도 자기네들 말로 그래요. 말대꾸를 하고 학습 태도 불량해서 검정고시가 8월인데 그때까지 애를 붙여놔야 되는데 그 어떻게든지 합격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그래서 2개월 안에 바짝 만들려고 되게 마음이 졸였고 빠듯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헤드가 없는 골프채로 때리기 체벌을 하고 스키부츠로도 때리고 처음에는 뭐 한 서너 대 때리다가 나중에 막 20대 30대 때렸고 또 범위도 막 넓어져요. 손바닥에서 허벅지 종아리 출혈까지 동반이 된 거예요. 막 때려서 그 출혈 동반된 게 아까 최초의 현장 감식 갔을 때 선풍기, 벽, 난로, 냉장고 이런데 그 비산혈은 묻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체벌의 결과에서 묻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형성되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쭉 그렇게 체벌 정도가 강화되다가 6월 26일 날 오후 3시경에 드디어 누워있는 권군에게 이 그 끓는 물 4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진짜 열받는 일이 이거 진짜. 4리터 정도 되는 그 끓는 물을 권군한테 뿌려버리고 그 뜨거운 물을 뒤집어 써서 거의 그 탈진 상태에 있는 아이를 골프채로 때렸던 거고 그게 6월 26일 날 오후 3시고요. 애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시름시름. 알았으면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6월 29일 날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 상태에서 잔대가리 굴리면서 성폭행범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가짜 증거 만들고요. 천인공노할 범죄자들이에요. 이거 물론 A가 1번이지만요. 천인공노할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이제 화상을 다 입었는데 누가 와서 촬영을 하면서 자기 성폭행범으로 모르고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떨까요? 근데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도 못 없는 가잖아요. 온몸이 다 화상인.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건 진짜 이런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부터 또 이 가해자 A 씨의 그리고 참고인이라고 또 하고 싶지도 않아요. 거기도 B 가해자니까 A와 B의 관계가 우리를 또 경악하게 합니다.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면 A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애를 구타해가면서 B의 부탁을 받고 애를 원룸에서 과외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제 또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그까짓 돈 60만 원 오는 거 그거 받으려고 애 때려가면서 그 덩치는 나이는 그래도 3만 원에 하고 동거 생활해가면서 하루 종일 가르쳐가면서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 부분에 착안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네. 도대체 A가 왜 B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이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특이한 게 드러납니다. 그때 가해자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사실 남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가 원이라는 애인데 2009년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죠. 3, 4년 전에 그 B라는 친구가 나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 그게 바로 원이다. 근데 내가 힘들 때마다 원이가 날 항상 응원해줬고 격려해줬고 다정했다. 나는 이 애만 있으면 평생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모든 힘든 일을 같이 고민해준 사람이었다. 또 원희도 적극적으로 아이를 돌봐주라고 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적극적으로 아이 공부시켜서 검정고시 합격시키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게 웃기는 건 원희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요. 네. 소개시켜주고 나서 2009년도에. 그게 무슨 소개예요? 그러니까 소개시켜줬는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대요. 맨날 SNS로만 관계를 유지했대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 유학 중이라서 그렇답니다. 근데 그걸 4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하여튼 나 이것도 참 당하는 사람이나 아유. 근데 그렇다면 이 원이라는 인물이 실제 있을까 경찰이 조사를 했겠죠. 그렇죠. 그 원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권군하고 어떤 관계길래 권군 또 공부 열심히 시키라고 자꾸 독려를 해? B가 소개해준 그 해외 유학생인 그 원이가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알고 봤더니요. 그 원인은 바로 B였습니다. 네, B가 원이 행사한 거죠. 원이 행세를 하면서 다른 휴대폰으로.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A한테 소개시켜주고 그 원이 행세를 본인이 하면서 원이가 돼가지고 애 공부 열심히 가르치라고 계속 추궁하고 그런 식으로 A를 통제한 거예요. 또 A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그 원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공부시킨 거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기 그 남친 해외 유학 중인 남친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한 거예요. A는. 그런데다가 이 원희를 소개시켜준 게 바로 B기 때문에 네. B한테도 눈밖에 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렇죠. 거죠. 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B라는 이 여자는 도대체 얼마나 못돼 처먹은 여잔가 이 죄악을 좀 보자고요. 네. 이거 남친하고 짜고 말이에요. 어? 수시로 그 원룸에 그 한밤중에 찾아가서 남친한테 발로 막 뻥뻥뻥 차고 막 그 밖에서 소란 피우고 이러라고 시켰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원희 역할을 하면서 애를 공부를 열심히 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원희가 애를 합격 못 시키면 원희하고 원희 가족이 박살난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야쿠자로부터. 그 야쿠자가 여기 와서 공격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하려고 와서 저녁마다 가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놈이 어느 날 뜬금없이 그거 보내는 거예요. 야, 얘 합격 못 시키면 나 죽여버린대. 나 죽여버리고 우리 가족도 죽여버린대.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참 이런 데서 생성된다는 게 웃겨요. 그리고 맨날 그 B도 똑같이 얘기해요. A한테. 야, 너 남자친구가 굉장히 힘든가 봐. 소개시켜줬으니까 원희에 대해서 알잖아. 네 남자친구가 권군 걔 공부 관련해서 합격 못 시키면 곤란한 경우에 처할 수 있다고 그러네. 이러면서 또 옆에서 펌프질까지 해요. 아이고. 그래서 A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난 내 사랑하는 원희가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막 찾아와서 문 부수고 발로 차고 이러는데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거 이제 발로 차고 문 부실 때는 어떤 때냐면 정해줬잖아요. 애 공부시키는 거는 이를테면 08시 40분에 알람해서 애 깨워가지고 머리 감겨라. 그 다음에 뭐 세수시키고 조식은 몇 시까지 먹고 몇 시, 몇 시에 잠자게 하고 애가 졸면 절대 안 된다. 끝까지 공부시켜야 된다. 뭐 세부적인 지시가 쫙쫙 내려와요. 원희를 통해서 원희가 그 들었다고 하면서. 근데 그거를 사람이니까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근데 못 지키는 걸 어떻게 알고 그날 저녁에 와갖고 야구자가 막 문 두드리면서 발로 차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세부적으로 시킨 걸 안 지켰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세부적으로 지시한 게 그 B잖아요. B가 남자친구로 시켜갖고 거기가 이런 게 안 돼 있대요. 네. 원룸에 가서 딱 듣게 하는 거야. 세부 지시사항을 내려보냈는데 원희 행사하면서 내려보냈는데 그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니까 안 하거든. 공부도 열심히 안 시키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B 입장에서는 그 8월달에 합격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공부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남친 시켜서 감시를 해가지고 지가 세부상 지시한 대로 안 하면 그날 저녁에 가서 야구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발로 차고 난리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 그들이 못 나가니까 마음 놓고 가서 발로 차라고 남자친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그렇다면 이 가해자 A와 이 피해자 권군 같은 경우 바깥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겠죠. 못 나가죠. 네. 그러면서 진짜 신기한 건요. 이 가해자, 그러니까 A가 그 친구 B한테부터 이때부터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존댓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서로 친구인데 이게 눈치챈 걸까요? 난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저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존댓말을 그때부터 친구한테 B한테 존댓말을 쓴단 말이에요. B 꼴 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저는 그 A가 B한테 대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정말 나는 이 부분은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뭐 좋습니다. 이 B가 원하는 거는 하여튼 8월 달에 검정고시에 권군이 합격하는 거예요. 네. 합격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검정고시 합격할 때까지만 원희로 행세하면서 원희가 어떤 연유로 권군하고 연관이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 아마 이게 구실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저는 그게 B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원희가 그랬겠죠. 야, B가 뭔가 안전해져야 나도 안전할 수 있다. 근데 B가 안전해지는 거는 얘가 빨리 검정고시 합격해야 되는 거다. 뭔가 이게 연관성을 만들어줬을 건데 그 핵심이 B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존댓말을 하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거기 뜬금없이 야쿠자 이게 그걸 왜 나오냐고요. 아니 그 원이라고 소개받은 사람이 뭐 때문에 권군이 공부 안 하면 원희 가족들이 야쿠자한테 죽어야 돼요. 그걸 어떤 근거로 그 설득을 시켜서 A를 꼬였을까요? 난 그 부분이 생략된 거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게 답답하더라고 그게. A는 일단은 하여튼 그거잖아요. B로부터 4년 전에 소개받은 해외 유학생 원희. 이 원희가 권군이 공부를 못하게 되면 그다음에 원희의 가족이 야쿠자한테 공격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원희하고 권군은 도대체 무슨 관계라길래 얘가 공부 안 하면 원희하고 원희 가족이 공격을 받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답답해요. 하여튼 분명한 건 A는 하여튼 원희 때문에 죽기 살기로 얘를 가르치려고 애는 썼던 거예요. 네. A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멍청한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약간 이 A 같은 경우는 현실 검증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이제 A를 조사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사이가 굉장히 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근데 아까 뭐 100만 원씩 보내줬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외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상 원희를 믿은 거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원희한테 약간 집착을 했던 걸로 보이고 그래서 원희를 담보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희를 담보로 협박을 하니까 그럼 완전히 무기력 상태에 들어간 거. 그러다 계속 뭔가 두드리는 소리 진짜 뭔가 실제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같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계속 못 나가고 안에만 이 피해자 권하고만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속에만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래요. 네, 그 A한테 소통은 문자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로 또 공격, 밖에 못 나가게 두드려. 그냥 B가 악질인 거죠. 나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음식을 이제 인스턴트 음식을 B 쪽에서 공급을 해주거든요. 못 나가게 아예 밖에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하고 가둬놓은 상태에서 두 사람을 이제 그러면 먹어야 되니까 그거는 음식은 아마 이제 남자친구 시켜서 B가 계속 공급을 한 모양이에요. 전부 다 그 인스턴트 식품이래요. 그리고 이거 음식도 가지고 갈 때 배달해 준 놈이 또 이 B의 남자친구 안 씨더라고요. 또 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가가지고 그들 몰래 내가 가지고 왔다. 야, 나 그들 진짜 몰래. 고생해서 온 거야. 그들이 누구예요? 야쿠자. 참나 이게 통제되고 갇힌 상태에서 문자로 조정을 받으니까 정상적인 사고 기능이 작동 안 한 것 같아요. A가. 네. 응? 그러면서 또 일과를 하나하나 보고하라 그랬대요. 일과 보고도 해가지고 기상은 몇 시에 하고 식사, 씻기기는 어떻게 하고 학습 진도, 간식은 언제 먹이고 얘 졸았냐 안 졸았냐 이런 거를 문자로 보고하고 인증 사진도 찍어서 보고하라 그래서 B가 맨날 받는 거예요. 그걸. 저 이거 보면서 익스피리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실제로 이 실제 사건의 실험을 이제 현장 영화로 옮겨놓은 거였는데 아시죠? 그냥 역할극을 만들어 놔요. 하나는 간수. 이 사람들을 서로 모르는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간수라는 역할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죄수라는 역할을 줘요. 그러면서 정말 그냥 그 현장에서 한 3, 4일간은 그들이 이제 그런 역할놀이를 하는 건데 이 간수들이 이 사람들하고 원한도 없어요. 간수 진짜 실제 간수도 아닌데 그 역할에 취해서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학대를 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야. 그 현실 속에서. 그 공간 안에서 이들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장소의 문제 같아요. 네. 어떤 딱 통제된 공간 속에서는 조정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들한테 어떤 역할이 주어져 버리면서 그 역할에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되고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거죠. 얘들도 스스로 죄수로 인식하면서 통제를 자연스럽게 또 받고. 네. 근데 이 실험을 할 때 거부하고 싶고 나가고 싶다면은 괜찮다. 언제든 갈 수 있다라고 자유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실험을 계속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케이스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원이라는 그 어떤 그 B가 만드는 허상 때문에 A는 조정당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동영상 그 전모를 좀 가볼까요? 이제 그 내용 그렇고요. 네. 동영상 아까 보니까요. 이게 26일 날 23시경에 찍은 거라고 그러네요. 아까 그 동영상 그 남자친구 안 씨가 성폭행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동영상이었죠. 이게 26일 날 밤 11시에 이 그 A가 B한테 보낸 문자가 이렇게 있네요. 네. 서서 외우게 시키는데 또 안아달래요. 이제 존댓말 쓰죠. 모기에 얼굴을 파묻고요. 안아줬더니 지가 더 꽉 안아요. 근데 이때 26일 날 23시는 이미 화상 입었을 때예요. 네. 26일 날 15시 30분경에 물 뿌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화상 입은 상태에서도 아마 서서 외우라고 시켰는데 안아달라고 그러고 얼굴 가슴 아파 이거. 이 피해자 권군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아마 정신적으로 많이 그렇죠. 분열이 됐고 약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웃깁니다. 이 문자를 받은 B가 남친 안 씨한테 이때 바로 또 문자를 이상한 보냅니다. 짓을 해요. 안 왔다고. 야, 둘이 미친 거 아니냐? 비위는 좋다. 비위도 좋다. 차라리 둘이 사랑하면 모두 다 행복해지는 거 길일 텐데.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A가 26일 날 오후 한 3시 한 반 정도에 물 뿌려가지고 다치게 했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애 공부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밤 11시 정도 됐을 때 애를 아마 이제 안아준 것 같아요. 화상 입혔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아주고 했던 그런 내용 등등을 B한테 문자로 보고한 거예요. 네. 안아줬더니 자꾸 안아달라고 그러고 안긴다 이제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니까 이 B가 그때는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 미친 거 아니야? 지 남자친구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그 문자 받고 A로부터 문자 받더니 야 이거 뭐 안아주고 지랄한다는데 이것들 미친 거 아니야? 아 이거 지 친구 A 이게 비유도 좋아해 기집애가
그 차라리 둘이 사랑해버리면 이게 다 행복해지는 길일 텐데 뭐 등등 하면서 빈정거리고 그리고 나서 원룸 한번 가보래요. 그것들 성관계 하나 둘이서 화상 입어가지고 온몸을 다 데이는 애가 무슨 나 정말 이 비가 나는 더 미운데 말이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가요. 네. 성관계 하는지 그 살펴보라고 시키니까 이놈도 또 이 나는 남자친구 안 가도 이거 이해도 안 가는 놈이야 이거. 여자친구 B가 시킨다고 졸졸졸 따라다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이놈도 그 맨정신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가가지고 성관계 하는지 보고 오라고 그래서 가요. 갔더니 성관계는 아닌 것 같고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귀 기울여 보니까 키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고를 해요 이제 B한테. 그러니까 바로 동영상 찍어라. 그거 확보해야 된다. 지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룸에 들어가서 이 안 씨가 피해자 권 씨를 구타합니다. 야, 그때 이제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예요. 네, 네가 감히 누나 성추행을 해?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까 B 씨하고 주고받았던 그러니까 문자를 주고받는데 보고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남자친구가 B한테 엄청 때렸어요. 들어가자마자 아마 이제 26일 날 23시에 A가 B한테 보고하잖아요. 안아줬더니 자꾸 이제 속된 말로 엉겨 붙는다. 뭐 이런 보고를 하니까 이것들 미쳤나 봐. 남자친구한테 빨리 가서 이것들 성관계 하는지 확인해 봐. 남자친구 쫓아가서 보니까 키스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아마 안에서 어떤 징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불쌍해서 그걸 안아주고 있었던지. 그거를 보고 또 이것들 지금 키스하고 있어. 이렇게 보고하니까 치고 들어가서 그 권군 두들겨 패면서 폭행범으로 몰아가라는 거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때리면서 한참 때렸는데 때리다가 지도 지쳤나 봐요. 나 더 이상 못 때리겠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니까 B가 너 병신이냐? 이런 때 안 때리면 언제 때리냐? 내가 A한테 얘기해서 뜨거운 물 좀 더 부으라고 그러겠다. 그래야지 저 새끼 정신 차려. 그리고 저 A는 무작정 그렇게 해서 정당방위로 가야 돼. 이런 식으로 B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동영상 찍은 게요. A가 속옷만 입고 입은 상태에서 앉아서 울고 있고 그 맞은편 화장실 문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 고개 숙인 그 피해자 권군이 있었던 거예요. 응?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이게 전모입니다. 사건의 전모. 네, 이거 약간 이제 분노 네. 조절 실패할 수도 있는 판결인데요. 그러네요.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판결이 2013년 12월 22일 날 인천지법에서 났습니다. 예. 네, 이 가해자 그 권군에게 물을 붓고 구타를 했던 가해자 이 씨는요, A는 상해치사로 징역 7년입니다. 예. 상해치사로 죄명이 상해치사가 적용이 됐어요. 네. 누워 있는 상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권군에게 4리터 정도의 그 보리차 끓인 물을 위에서 부어가지고 오른쪽 왼쪽입니까? 네. 그 헷갈려 죽겠네. 왼쪽 정강이 이외에 온몸에 3도 이상의 화상, 얼굴에 그 머리카락이 다 밀려 나와서 빠질 정도의 어떤 그 폭행이 가해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스키부츠하고 그 헤드가 없는 그 골프채로 구타를 해서 3일 만에 급기야 병원에 또 치료도 안 시키고 해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상해치사죄가 적용이 됐어요. 네. 이제는 그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들 국민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판결문 자세히 읽어본 거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말 못하겠고 그래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그 가해자 A 씨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19일 날 출소합니다. 금년 12월 19일 날 출소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조작하고 만드는 그 B2 B 씨 네. 이가 이가 이 사람은 상해하고 폭행만 적용해서 징역 2년. 징역 2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2015년도에 나왔겠네요. 네. 그리고 남친은
똑같이 상해와 폭행으로 징역 8개월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미 나왔겠네요. 네. 그리고 2014년 9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종료가 됐고요. 이제 아마 지금 8월이죠. 넉 달 있으면 이 가해자 A는 징역 7년형을 마치고 출소하겠네요. 모르죠. 또 모범수로 돼가지고 이미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형받아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너무 억울했겠죠. 2016년 3월 달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다가 3명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했어요. 1억 7천만 원. 이거는 승소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연대에서 3사람이 뭐 한 사람이 다 물어주건 뭐 3명이 나눠서 공평하게 주건 하여튼 1억 7천 그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참 마음이 찜찜합니다. 이게 나는 이거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충분하다고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건 애초에 발생했을 때부터도 제가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정도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이게 상해치사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교사라는 거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간접정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B한테 전혀 적용이 안 됐을까. 형사 무능력자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책임 능력 뭐 정신지체가 있는 사람 이용한 게 아니니까 범행의 도구로 본 거 아니니까 간접정범은 적용하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 살인의 어떤 그 교사범 정도 이렇게 안 돼도 방조범 정도 이렇게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 이외에 저간에 뭐 이 검사나 판사만 알 수 있는 다른 어떤 내용이 있을지도 모르죠. 뭐. 그러니까 아마 그거 아닐 것 같은데 이 정도 자세히 찾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A를 협박한 것들, 원의를 갖고 협박한 거나 이런 것들이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상해치사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고 지금 재판부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게 적용이 안 되는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쨌든 이 사건은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에서 했습니다. 박재진 팀장, 네. 최부원 형사, 김동하 형사, 네. 김한종 형사, 신종완 형사가 사건 처리를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참 이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네. 그랬던 잔인하고 잔혹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어디서 정신이 이상한 것들이 생사람 죽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궁금하실 거예요. 이 A와 B, 그다음에 이 남친이라는 안 씨, 도대체 이 관계들은 뭔가? 원래 지 애인이었는데 B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 권군이 갑자기 A하고 과외시키는 A하고 가까워지니까 질투심이 생겨서 그렇게 범행한 걸 본 건가요? 아니면 A가 그게 아니다. A가 권군하고 자기 친구 B가 사랑하는 걸 보고 그거 질투심이 생겨서 범행한 걸로. A가 볼 때는 권군을 하나 두고 자기 친구하고 애인이라서 그게 질투가 나서 권군은 내가 끼고 공부 가르치는데 B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질투심이 나고 죽인 걸로 애초에 경찰은 그렇게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그동안 우리가 설명드렸죠. 네. 원인을 통해서 어떻게 조정하고 했던 거. 그래서 뭐 프로파일러들 몇몇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B 같은 경우는 그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다. 그래서 여왕벌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의존성 어떤 그 성격 장애다. 그래서 일벌 같이 뭐 이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그러니까 유형을 뭐 좀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관계는 사실 이들의 역학 관계, 어린 시절부터 이들이 어떤 관계를 형성했는지를 그렇죠. 사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보여지는 부분들이 뭐 이군이 자기의 성격 장애인데 B한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뭔가 연출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하고 그런 면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아까도 강박이 사실 그 3군 성격 장애인데 의존성 성격 장애가 거기 속해 있거든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수님 여기 적어놨는데 어떤 이들의 역학관계가 사실은 여기에 핵 포인트지 이들의 성향 자체보다는 그 과거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돌봄과 뭐 의존의 관계 뭐 이런 것 등등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뭐 역전 관계를 한번 이거는 나는 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던데 네. 내가 이 부분은 그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한번 A하고 B 사이의 어떤 그 이 캐릭터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A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요, 약간 카리스마 있고, 아까 그 권군을 가리킬 때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대하기 어려운 친구였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친구였나 봐요. 네. A가. 네, 이거 그 여교사라는 김하늘 나오는 영화가 모티브가 됐다고 하는데 맞아요. 거기 보면 김하늘이 굉장히 깐깐하고 원칙주의자로 나오고요. 그 B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게 나와요. 되게 부잣집 딸과 다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나오는데 아마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로 안 씨 같은 경우도 남친이기 전에 이 그 B의 남친이기 전에 서로 이 세 사람이 먼저 친구 관계였다고 해요. 한 해 후배죠. 네. 남자 안 씨는. 그래서 이 B와 이 안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A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대하기 어려운 친구다 보니까 이 A한테 주눅이 들어서 오히려 이 관계가 10년 동안 A가 위에 있고 컨트롤하는 B와 안 씨가 밑에 있는 그런 관계가 10년 동안 지속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고교 때부터 이어져 갖고 한 10년은 그러니까 A가 우뚝 솟아 있었어요. B하고 그 안 씨 이 경우는 그 따라다니는 주눅 들어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그러는데 역전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네. 이게 2013년 4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범행 이루어지기 얼마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조금 신빙성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2013년, 그러니까 2012년 교생 실습 왔을 때 그리고 2013년 초반기까지만 해도 A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피해자 검문한테 내가 B 씨 소개시켜 줄 수 있어. B 너랑 연결시켜 줄 수 B는 있어. 마음 놓고 지가 갖고 놀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A가. 네. 근데 이 4월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요. 3월 말에 B가 교제하고 있던 남성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제 아마 A가 이 둘을 다시 만나게 하려고 원이랑 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노심촌사하면서 야, 제가 좀 안 씨 그때 남친이기 전이죠. 안 씨한테 막 닥달을 했나 봐요. 야, 쟤네들 좀 어떻게 붙여놔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병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막. 그러고 그냥 그걸 얘들 만나는지 가서 확인해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봐, 이거를 또 꼬봉처럼 시킨 거는 안 씨였던 것 같고 새벽이고 어디고 수시로 전화해가지고 안 씨한테 그 둘이 붙여주려고 애를 쓰면서 그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두 사람도 알죠. 네. B도 알고 안가도 알아요. 이거 정말 우리에 대해서 진짜 너무 심하네. 자기 마음대로 뭐 때도 시도 없이 전화해가지고 감시하라고 시키고 왜 나를 끝까지 그 남자 만나게 붙이려고 그래. 뭐 이런 불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이 안 씨하고 이제 B죠. 연인 관계가 돼버리네 이제. 네. 꼬북노릇 하다 보니까 동병상련에서 둘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야, 얘 뭐냐? A 좀 이상하지 않냐? 이제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뭉치니까. 네. 그러면서 둘이 이제 같이 합공을 하면서 그렇죠. A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이 B와 안이 교제를 시작하면서요. 아예 A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 뭉쳐지니까 A의 카리스마는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실 이 세 명의 관계는 뭐였냐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던 거죠. 서로 애증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10년 동안의 우정,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이 사람이 권력 구도를 유지를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둘이 이제 이 A와 거리를 두면서 멀어지니까 A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난 혼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도 있겠죠. B가 원이한테 나쁘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거기에 대한 불안도 있기 시작하면서 아마 거기가 바뀌어지는 구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 10여 년이 넘도록 A, B, 저 남친을 C라고 합시다. A, B, C 세 사람이 어떤 그 일심동체 비슷하게 그 행동을 했는데 늘 선두에 서 있던 사람은 A였어요. 네. 근데 이 A가 서 있었는데 A가 다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B의 남자친구하고 만나는 것까지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또 그것도 C를 시켜서 통제를 하고, 그런데 이 B와 C가 어느 순간 A의 그 어떤 행동 자체에 대해서 반감을 품기 시작하고 둘이 연합해버리고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뭉쳐지니까 A는 극복이 된 거고, 네. 그때부터 A하고 이 B, C 관계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뭉쳐서 한 사람을 뭉개는 형태가 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된 거고, 이제 이 사건 그 전후에서는 이 두 사람이 공모까지 하는 거죠. 그 A 이용해서 돈 벌자고. 원희도 만들고 가공인물도. 그 원이란 인물은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사실 역전이 된 거는 이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B는 A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있는 작업을 안에서 밑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기회만 있다 보면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의 생활 안으로 남자친구까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안 씨 같은 경우는 B가 이용을 했다고 봐요. 그렇죠. 네. 뭐 심부름 다 했잖아요. 이것도 이번 사건도. 잠깐 얘랑 연합해서 A를 밟아버릴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6월 달부터 B가 모든 상황 통제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보고받고 안시 시켜가지고 동태 파악하고 폭행하라고 지시하고, 강도도 훈육 강도도 안시켜갖고 계속 높여가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컨트롤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A가 한참 잘 나가고 있었던 10년을 아마 이 B는 굉장히 그 부담스럽거나 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B가 형량이 좀 적게 나온 것도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 전에 당한 케이스 네. 10여 년간. 네. 근데 사실 이들의 관계는 피해자 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지. 지들 둘 간의 일이지. 이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이 권군 채 피지도 못하고 젊은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이거는 단순히 A와 B의 사이에 있었던 서로가 어떻게 보면 서로의 질투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 때문에 이 피해자 권 씨도 그렇고 안 씨도 끼어들게 되고 이 모든 상황들에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돼버린 걸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이 사건은 사실은 뭐 고난이도의 수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워낙이 그 A의 최초의 행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모순점이 많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뭐 단순한 형사 입장에서 딱 볼 때는 제가 얘가 나를 성폭행하려고 그래서 내가 끓는 물을 확 뿌려가지고 쟤한테 덮어 씌우고 쓰러져서 내가 골프채로 때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보는 순간 형사라면 그건 부합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끓는 물을 손으로 드는 순간 그 본인 손에 화상을 안 입을 수 없고요. 그 급박한 순간에 성폭행하려고 덤비는 순간에 장갑 끼고 끓는 물 들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손 뒤에 돼요. 손 대인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면 당연히 죽여서 나한테도 화상이 와야 돼요. 끓는 물이기 때문에 하나도 화상 입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권군이 화상을 입은 전체 부위에 고르게 균등하게 화상을 입었는데 그 왼쪽 정강이 부분 빼놓고 그 다음에 키가 자기보다 한참 큰 그 권군이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끓는 물을 맞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질 정도가 됐다면 이거는 누워있는 권군한테 부은 거지
절대로 이거 손으로 들어서 뿌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형사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이 사건은 이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그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물 뿌렸다는 얘기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 복원하고 그다음에 통원에 저 빼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해결이 된 거니까 뭐 사건은 전체적으로 잘 처리가 됐어요. 네. 원인도 어느 정도 밝혀지고 깔끔하게 됐는데 근데 마무리는 솔직히 유감입니다. 네. 상해치사죄로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징역 7년 받고 조만간 나온다는 거 속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단어 다 잘 아실 텐데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교수님도 잘 가스라이팅. 아시죠? 네.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난 너를 위하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조정해 가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뭐 이제 가스등이라는 소설에서 그 남편이 이제 여자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유산 상속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계속 정신적으로 이 여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몰아가서 가스등이 계속 꺼지는데 아니다, 네가 잘못 본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 몰아가면서 이 사람의 정신을 붕괴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A와 B가 서로 간에 그런 관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해자 권한테도 그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들이 서로 다 심리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로가 상처를 입히고 서로를 지배하고 뭔가 그러면서 진짜 솔직히 저는 이거 보면서 정신 정말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은연중에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어떤 생각에 어떤 누군가의 말에 잠식돼서 나도 그렇게 나를 가스라이팅 당할까 봐. 나를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가스라이팅은 연극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 가스라이팅 연극 같은 거 한번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그런 가스라이팅이라든지 뭐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뭐 장시간 좀 속상하고 좀 고구마 먹은 것처럼 좀, 네, 교수님. 좀 가슴에 얹히는 그런 사건 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죄송하네요. 네. 근데 요즘엔 너무 악녀 시리즈들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악녀? 네. 악녀만 있어요. 뭐 그동안은 계속 남만 했잖아요. 네. 예. 오늘 좀 네. 교수님 말대로 고구마 먹은 사건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